짙푸른 수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유카탄의 밀림 아래에는 인간의 눈이 오랫동안 닿지 못한 또 하나의 세계가 잠들어 있다. 수천 년 동안 비와 바람, 시간만이 드나들던 그곳에는 거대한 도시와 재단, 길과 궁전이 나무 뿌리 아래 묻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 과학은 그 침묵을 깨기 시작한다. 나무잎 하나 스치지 않고도 숲 아래를 꿰뚫어 보는 새로운 시선. 하늘에서 내려오는 미세한 광선이 땅을 스치고 돌아오며 잃어버린 문명의 형태를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고대의 거대한 지도였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도를 다시 펼쳐 읽기 시작하려 한다. 2018년 과테말라 전역의 하늘 위에서는 인류 학계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상의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간 걸어서 찾아내지 못했던 구조물들이 갑자기 수천 개 단위로 지도의 표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라이다라 불리는 빛의 기술이 있었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 거리를 계산한다는 단순한 원리 위에 서 있지만 실제 효과는 마치 숲 전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가 초당 수십만 개의 광펄스를 숲 아래로 쏘아보내면 일부는 잎과 가지에 부딪혀 사라지고 나머지는 지면에 닿아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온다. 이 미세한 신호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수백 겹의 잎사귀 아래 숨어있는 표면 지형이 정교한 3차원 지도로 재구성된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숲의 피부 아래를 들여다보는 X선 시야라고 불렀다. 라이다가 비춘 숲 속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숨어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에서 고대 도로망이 촘촘하게 뻗어 있었고 작은 마을이 아니라 도시급 구조물이 이어져 있었다. 직선으로 뻗는 인공도로는 마치 현대도시 설계처럼 치밀했고 곳곳에 성벽과 수로, 광장, 재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술이 단 몇 달 만에 기존 발굴 속도를 수십 년 앞질렀다는 점이었다. 고고학자는 오랜 세월 동안 나무 뿌리를 치우고 흙을 살피고 작은 돌 조각 하나를 찾기 위해 땀을 흘려왔다. 하지만 라이다는 단 한 번의 비행으로 800제곱마일이 넘는 지형을 드러냈다. 발굴팀은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땅이 사실은 숲에 묻혀 잠든 거대한 도시군이었던 것이다.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똑같은 땅을 수십 년간 걸어 다녔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숲은 늘 우리 발밑에서 문명을 숨기고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이다 기술은 단순한 지도 작성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야 문명의 구조, 범위, 그리고 복잡성을 완전히 재정해야 하는 새로운 렌즈였다. 과학의 눈이 열리자 숲 아래 묻힌 세계는 조용히 깨어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유카탄 북부의 고요한 숲속, 키우이기라 불리는 작은 고원도시는 오랫동안 대지에 파묻혀 잠들어 있었다. 지금은 나무 뿌리와 돌덩이만 보이는 평범한 언덕일 뿐이지만 천여 년 전 이곳은 왕과 제사장, 장인과 농부가 어울려 사는 활기찬 도시였다. 그러나 숲이 모든 것을 감싸며 문명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고 키우익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이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굴팀은 피라미드의 기단부를 파내려 가던 중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흔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매끈한 앞면과 사선으로 깎아낸 뒷면. 이 형태는 고고학자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볼트 스톤이었다. 볼트 스톤은 마야인들이 방과 제실의 천장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한 구조석이다. 피라미드의 심부를 구성하는 돌과는 구조적 목적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섬세한 건축돌이 피라미드 내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는 규칙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었다. 의문은 깊어졌고 발굴은 더 아래로 향했다. 그러자 그곳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잘 다듬어진 계단 형태의 기단부. 마치 작은 건물의 토대가 피라미드의 무게 아래 묻혀 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연대였다. 토기 조각과 석재의 양식을 분석한 결과 이 기단은 약석이 500년, 즉 피라미드보다 3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기존의 역사 해석과 완전히 충돌한다는 점이었다. 학계는 오랫동안 키우이기 남부 마야 지역에서 전쟁과 붕괴를 피해 북상한 난민들이 700, 800년경에 정착하며 형성된 도시라고 믿어왔다. 즉, 그전에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피라미드 아래 묻힌 기단의 존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난민들이 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는 이미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삶을 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발견은 작은 균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북부 마야 문명의 기원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신호였다. 남부에서 문명이 시작되어 북부로 확산했다는 단일 흐름의 서사가 더 이상 설명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키우익의 발굴 현장에서 연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숲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발굴은 조용히 또 다른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피라미드 아래의 한 조각 돌은 그렇게 마야 문명 연구의 첫 번째 깨달음을 던지고 있었다. 이 땅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복잡하다. 피라미드 아래에서 드러난 건물의 연대는 연구자들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기단의 연대는 서기 500년경. 그런데 기존 이론에 따르면 남부에서 몰려온 난민 무리가 이 지역에 도착한 시점은 최소 700-800년대였다. 이는 단순한 오차나 추정의 차이가 아니었다. 200현 300년의 공백은 마야 북부의 역사가 처음부터 잘못 짜여 있었음을 의미했다. 지금까지 학계가 믿어온 서사는 이렇게 요약된다. 남부의 거대한 도시들이 700년대 후반부터 전쟁과 내분, 기근으로 흔들리며 몰락하자 일부 왕족과 귀족 계층이 북부로 피난해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북부의 여러 도시는 난민 왕조의 흔적처럼 여겨졌다. 키우익 역시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피라미드 아래 묻혀있던 오래된 건물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난민들이 오기 수세기 전부터 이곳에는 이미 정착된 집단이 존재했고 왕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복잡한 건축 기술과 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이 발견은 마야 문명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흔들어 버렸다. 문명은 한 곳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확산된다는 단일 중심 모델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점차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마야 문명은 남부 엘 미라도르 분지에서만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북부에서도 동시에 성장한 또 하나의 중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문명의 탄생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을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아득한 과거의 지층 아래에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과 같았다.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은 남부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석비에 매달려 기원을 해석해왔다. 하지만 키우이게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오래된 돌기단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문명의 흐름은 늘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발굴팀을 더 깊은 미궁으로 이끌었다. 키우익보다 훨씬 오래된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 답은 뜻밖에도 땅 아래 어둠이 내려앉은 한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우익의 연대적 모순을 풀어낼 열쇠는 의외로 지상 위가 아닌 땅 아래 깊고 어두운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북부 유카탄의 한 외딴 지역,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작은 구멍은 현지인들에게 단순한 동굴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그 입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마야인들이 신들의 세계라고 여겼던 신성한 공간임이 드러났다. 동굴의 입구는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았다. 손전등의 빛이 바위에 부딪혀 반짝일 때마다 축축한 흙냄새와 오래된 공기의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연구자 파티만은 좁은 통로를 기어 내려가며 마치 수천 년 전 이곳을 지나던 마야 사제들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통로는 예기치 않게 꺾이고 조금만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은 위험한 경사도 이어졌다. 그 길은 230피트 아래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도달한 공간에서 파티만은 놀라운 광경과 마주했다. 거대한 바위벽에는 인간이 쌓아 올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내 시선은 공간을 가로막는 낮은 구조물로 향했다. 그것은 공적인 공간과 신성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일종의 문지방이었다. 마야인들은 동굴을 신들과 연결되는 통로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신성 등급을 구분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문지방을 넘어서자 파티만은 벽과 천장에 남아있는 그 흐름의 농도를 보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횃불이 이 공간을 한때 밝히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곳은 마야 사제들이 의식을 치르던 신성한 챔버였다. 그들은 환각을 유발하는 식물을 태우고 그 연기로 신들과 소통하려 했으며 제물로 바치는 토기를 깨뜨린 후 그 조각을 사방에 뿌렸다. 토기 조각을 살펴보던 파티만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토기는 여러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있었지만 항상 마지막 한 조각이 사라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연구자들은 마야 사제들이 그 마지막 조각 하나를 자신과 함께 동굴 밖에 가져가 땅속에 묻음으로써 제2의 완전함을 상징했다고 추정했다. 깨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동굴이 간직한 진짜 비밀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파티만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마야 사제들이 넝쿨을 꼬아 만든 밧줄을 타고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파른 통로를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다. 현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내려가는 데만 거의 3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지하 성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의 벽면에는 마야 예술 중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벽화들이 남아 있었다. 한 그림은 동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그대로 살려 제규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여인 모습, 몸 한가운데 표시된 기묘한 상징. 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저승의 제규어, 병과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다른 벽에는 유령 같은 제규어가 사슴을 뒤쫓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현실 세계가 아닌 죽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냥을 묘사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파티마는 수십 년 동안 동굴 벽화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양식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형태는 분명 마야적이지만 남부의 정교한 고전 마야 양식과는 현저히 달랐다. 이는 이 벽화가 훨씬 더 이른 시기, 마야 문명의 태동기, 즉 전고전 시대의 산물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토기 조각과 화풍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대는 기원전 100년. 이는 이 벽화가 유카탄 북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마야 예술 중 하나라는 뜻이며 동시에 키우이가레에서 발견된 500년경 건축물과 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증거였다. 그제야 질문은 더 뚜렷해졌다. 그렇다면 이 깊은 동굴에 벽화를 남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 발견은 마야 문명의 기원을 둘러싼 기존의 모든 가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었다. 파티마는 벽화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색이 바래고 선이 희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살아있었다. 벽의 굴곡을 그대로 이용해 표현된 제규어의 척추, 움푹 패인 배 부분,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기이한 상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교한 신앙 체계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멈춰 세운 것은 이 벽화의 양식이었다. 마야 미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명확한 특징을 가진다. 남부의 고전 마야는 정교한 선, 뛰어난 비례감, 복잡한 상징 구조가 특징이다. 하지만 이 동굴 속 그림은 훨씬 원초적이고 투박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선은 단순했고 묘사는 생략적이었으며 도상은 신화적 세계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파티마는 곧 이 그림이 남부 고정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실제로 토기 조각을 분석한 결과 이 벽화는 기원전 100년경, 즉 마야 문명이 체계를 갖추기 훨씬 이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부 유카탄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마야 예술 중 하나이며 마야 문명 연구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 벽화를 남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학계는 오랫동안 마야 문명이 남부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확산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 동굴 벽화는 기존 이론과 전혀 맞지 않았다. 만약 북부에서 기원전 100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이미 고유한 신앙 체계와 제2문화, 나아가 예술적 표현까지 확립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북부에도 독립된 초기 마야 집단이 존재했다는 의미일 수 있었다. 그들은 남부의 왕국처럼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신성한 동굴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종교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환각식물 의식을 치렀고 동굴을 저승과 신계를 잇는 통로로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벽화에 남겼다. 파티마는 벽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그림 속에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키우이 가레에서 발견된 500년경 건축물과 동굴 속 100년경 벽화는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난 두 조각의 단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역사였음을, 그리고 이 연결점은 북부 마야 문명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가설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굴에서 발견된 기원전 벽화가 학계를 뒤흔들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우연한 발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다. 유카탄 전역에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던 작업자들은 땅을 파고 돌무더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수상한 구조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집터나 농장 유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석축과 플랫폼, 계단식 구조물들이 노출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건설팀은 즉시 고고학자들을 불렀고 연구자들은 이 발견이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님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조사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발굴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유적이 나타났고 학자들은 지도에 연이어 새로운 점을 찍어야 했다. 그 수는 어느새 50개, 100개를 넘어 결국 190개 이상의 새로운 마야 도시와 마을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유카탄의 고고학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북부 유카탄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촌락 수준의 사회로 여겨져 왔다. 남부의 티칼, 엘 미라도르, 칼라크물 같은 도시들의 위험에 비하면 북부는 언제나 변두리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유적들은 이 오랜 편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 도시들에는 중앙광장으로 추정되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종교의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제단과 플랫폼이 자리에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복잡한 거주시설과 석조 건물의 흔적까지 드러났다.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체계를 갖춘 도시였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연대가 남부 주요 도시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이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북부에도 남부 못지않은 규모의 왕국 혹은 도시연맹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한 연구자는 현장을 걷다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우리는 이 길을 수십 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이곳을 지나치면서도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숲은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고 우리는 그 침묵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라이다 기술과 우연한 도로 건설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드러난 이 190개의 도시들은 북부 유카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처럼 묶어내고 있었다. 이 발견은 더 이상 단순한 유적조사 수준이 아니었다. 이제 학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다. 북부는 결코 주변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중심지였다. 북부 유카탄은 마야 문명에 잊힌 두 번째 축, 또 하나의 고대 심장으로 조용히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키우이게 피라미드 아래에서 오래된 건물의 흔적이 드러났을 때 연구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주거지나 작은 제단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발굴 구역은 점점 복잡한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돌무더기처럼 보였던 층이 아래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이 숨어 있었고 이를 제거할수록 거대한 구조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그곳은 바로 왕궁이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몰딩이었다. 벽면의 일부는 여전히 스투코가 남아 있었고 희미하게 남아
원래의 문양이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 벽이 한때 밝은 색으로 채색되었으며 그 위에는 깃털 달린 머리 장식이나 왕족 상징이 장식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왕궁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제의를 올리기 위한 작은 사당, 다른 한쪽은 왕가와 가족이 머물던 주거 공간, 그리고 중앙에는 왕좌가 놓였던 넓은 공간이 있었다. 방의 크기, 벽의 두께, 스투코 잔여물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건물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도시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이었다. 왜 어떤 왕은 이 화려한 왕궁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덮어 씌웠을까? 이는 단순한 건축 확장이 아니었다. 마야인에게 장소는 곧 힘이었다. 신성한 장소는 그 자체로 권위를 지녔고 중요한 건축물을 그 위에 다시 세우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힘을 계승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식을 의미했다. 마치 조상들의 권위에 자신의 왕권을 겹쳐 올려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패턴은 마야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키우익 왕궁 위의 피라미드는 특히 거대한 규모였다. 이는 단순한 왕의 취향이나 도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선포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연구자 조지 베이 박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왕은 단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의 권위를 자신의 통치에 흡수하고 그 힘을 시각적으로 확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피라미드를 세운 왕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난민 왕조가 아니라 키우익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고유 왕조의 후손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왕은 조상의 왕궁을 덮어 새로운 구조물을 올림으로써 우리의 혈통은 이 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이다. 발굴을 계속하자 왕궁의 모퉁이에서 기묘한 조각 한 점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돌무더기 속에 묻혀 있었던 그것은 뒤집었을 때 비로소 얼굴의 형태를 드러냈다. 코, 입, 정교한 머리 장식. 이는 분명 왕족 혹은 신적 존재의 입상을 건물 외벽에 부착했던 흔적이었다. 이 조각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왕궁은 단순한 귀족층의 주거지가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중심 공간이었고 그 위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권위의 계승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조물이었다. 이제 연구자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키우익은 남부의 난민이 세운 새로운 정착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북부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해 온 하나의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왕궁을 덮은 거대한 석단은 1000년 넘게 침묵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도 하나의 왕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키우익의 왕궁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연구자들은 더 이상 이 발견을 지역적 예외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는 북부 마야 문명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계는 마야 문명의 기원을 남부 엘 미라도르 분지에만 두어왔다. 그곳은 기원전 수백 년 전부터 웅장한 피라미드와 비문이 세워졌고 마야 문명의 태동지로 널리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키우익의 피라미드 아래에서 발견된 왕궁의 구조와 연대, 그리고 동굴 속 기원전 벽화와 190곳에 달하는 도시군의 존재는 한 가지 진실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었다. 마야 문명은
하나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하나의 단일 기원이 아닌 다중 기원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남부와 북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었고 두 지역 모두가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었다. 조지베이 박사는 발굴 현장에서 서서 북부 유카탄의 구릉지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부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부에도 남부 못지않은 복잡한 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곳 역시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북부의 도시들은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었다. 정교한 농업 시스템, 고도로 조직된 물 관리 능력, 장인 계층의 발달, 왕궁과 종교시설의 복합 구조, 이 모든 것이 북부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생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북부를 변두리로 부를 수 없었다. 북부 유카탄은 마야 문명의 숨겨진 축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숲 아래 묻혀 있었을 뿐이다. 이 사실은 학계에 거대한 물음을 던졌다. 그렇다면 왜 북부 문명은 이렇게 완벽하게 잊혀졌는가? 숲이 문명을 덮어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이 역사를 오해해왔기 때문일까?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숲 아래 묻혀있던 키우이게 자네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계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고 마야 문명이라는 거대한 퍼즐에 빠진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키우익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대. 연구자들이 천국의 계단이라 이름 붙인 언덕은 처음에는 단순한 돌무더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발굴팀은 200피트에 달하는 가파른 비탈을 오르며 1000년 전 이곳을 오르내리던 마야 사람들의 숨결을 떠올렸다. 정상에 도착하면 언뜻 보이는 것은 무너진 벽과 흩어진 돌뿐이었지만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여다보면 이곳이 한때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공간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천국의 계단 꼭대기에는 10개의 방을 가진 거대한 저택이 자리에 있었다. 이는 왕궁은 아니었으나 귀족층 혹은 부유한 지주계층이 살던 고급 주거지였다. 연구자 스테파니 심슨은 저택의 바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다가 일종의 의례적 흔적을 발견했다. 바닥 아래에는 평평한 판석으로 덮인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2개의 톡이, 그릇과 접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톡이 아래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한 인간 유골이 있었다. 치아, 두개골 조각, 팔과 다리뼈. 이는 흔히 마야 사회의 2차 매장으로 알려진 의식 구조였다. 마야인들은 조상의 뼈를 다시 정리해 새로운 집터 아래에 묻어둠으로써 공간을 신성하게 만들고 가문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즉, 이 저택은 단순히 부유층의 집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유골에 남아있던 치석 분석 결과였다. 미세한 식물 조각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다양한 식재료, 호박, 강낭콩, 열대과일, 고추, 각종 허브류를 섭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풍족한 식량 생산과 농업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계곡 아래 넓은 농장을 소유한 대규모 지주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천국의 계단 언덕 아래에는
계곡을 따라 수십 개의 저택이 더 흩어져 있었다. 그중 일부는 장인이나 기술자 계층의 집들로 놀랍게도 돌로 지어진 구조였다. 중앙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돌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귀족층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돌집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 내부에 초기 중산층이 존재했다는 뜻이며, 이는 북미 식민지 시대보다도 천년이나 앞선 사회 구조였다. 이곳의 번영을 떠받친 핵심은 단 하나, 물이었다. 유카탄 북부에는 강도, 호수도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에는 물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이 물 부족의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천국의 계단 주변에는 무려 8개의 촐툰이 존재했다. 촐툰은 석회암 지대를 깊게 파낸 뒤 내부를 석회 석고로 코팅한 인공지하 저장소로 한 개당 약 10,000갤런 이상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촐툰의 용량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 스캐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넓게 촐툰은 총 80,000갤런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6인 가족 기준 3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한 분량이었다. 즉, 천국의 계단과 키우익 일대는 수백 년에 걸쳐 물 부족을 극복하는 첨단 기술 기반의 사회였으며, 이 기술 덕분에 농경이 확장되고 부가 축적되었으며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다. 1000년 전 이 언덕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 해질 무렵 계곡 곳곳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 올랐을 것이다. 남자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아이들은 돌길을 달리며 웃음을 터뜨렸으며, 여성들은 토기 그릇에 음식을 담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덕 위 저택에서는 귀족 가문이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았을 것이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번영과 질서, 기술과 신앙이 함께 살아 숨쉬던 북부 마야 문명의 황금기 중심부였다. 그러나 북부 마야 문명의 화려한 번영은 영원하지 않았다. 천국의 계단과 키우익 전역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물의 상층부를 완성하기 위해 세워둔 임시 석계단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2층 벽을 올리기 위해 바닥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석재들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는 단순한 건설 중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건축 활동이 일제히 멈추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그 흔적들이 전쟁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발굴팀은 무기, 화살촉, 방어시설의 파괴 흔적 등 전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구조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급작스러운 침략이나 피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천국의 계단 정상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이상할 만큼 정돈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방 한가운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벽의 모서리 가까이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깨진 토기들도 있었지만 이는 누군가가 서둘러 도망치며 떨어뜨린 파편이 아니라 건물이 세월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서진 형태였다. 마치 이 집의 주인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간을 정리한 뒤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떠났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답은 물에 있었다.
유카탄 북부에서 물은 곧 생명과 같다. 그러나 지질 조사와 퇴적물 분석 결과 이 지역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는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3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장기 가뭄이 주기적으로 이 지역을 강타했고, 잠시 비가 내려 살아날 만하면 다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촐툰의 물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천국의 계단을 떠나는 것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전통적으로 가뭄이 끝나면 다시 정착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부재는 자연재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가 있었다. 바로 정치적 균열이었다. 800년대 북부 전역에는 깃털 달린 뱀이라는 정치 종교적 이념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권력을 재편하는 사상적 흐름이었다. 일부 왕국과 귀족들은 이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전통적인 마야 신앙을 지키려 했다. 이 충돌은 왕국 간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정치적 안정성을 점차 약화시켰다. 건물의 외벽에는 깃털 달린 뱀의 상징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사상에 참여하기 위한 의식으로 왕족들이 자기 희생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유발했다. 바로 그때 최악의 가뭄이 도래했다. 물은 말랐고 농경지는 기능을 잃었으며 사회를 운영할 중앙 권력 체계는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문명을 무너뜨린 것은 가뭄 자체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통합력의 붕괴였다. 즉, 천국의 계단과 키우이게 사람들은 가뭄이 끝난 뒤 돌아오고 싶어도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도 조직도 사회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떠남은 혼란이 아닌 조용한 체념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북부 마야 문명은 1000년 동안 잊혀졌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유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인간 사회가 스스로 무너진 뒤 숲이 천천히 모든 것을 삼켜갔던 것이다. 수백 년이 흐르자 북부 마야 문명의 마지막 흔적은 조용히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키우이게 왕궁을 덮어버린 돌무더기 위로 나무뿌리가 자라났고, 천국의 계단을 오르던 길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풀과 이끼로 뒤덮였다. 바람만이 폐허 사이를 스치며 오래전 사람들의 발자취를 대신하고 있었다. 굳건했던 도시의 벽은 무너져 흙으로 변했고, 거대한 저택의 방들은 빛 한 줄기 없는 그늘 속에서 천천히 잊혀졌다. 숲은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니라 이 문명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감싸는 수호자처럼 느껴졌다. 새와 곤충의 울음소리만이 이 잊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남부의 거대한 도시만을 바라보며 마야 문명의 기원을 그곳 한 곳에만 두었다. 북부는 변두리였고 주변부였으며 중심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라이다의 빛과 수십 년에 걸친 발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다. 키우이게 왕궁, 천국의 계단 고원의 저택들, 기원전 벽화를 남긴 동굴, 190개가 넘는 도시들, 이 모든 증거는 북부에도 남부 못지않은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을 길들이고 경작지를 넓히고 중산층을 형성했으며 왕조를 잇고 신과 조상에 대한 신앙을 건축물에 새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숲이 다시 그들을 품은 것뿐이었다. 오늘 과학은 다시 그 숲의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라이다의 빛이 나무십 사이를 파고들고 땅속 깊이 묻힌 건물의 윤곽을 되살린다. 발굴자들의 손길은 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잊혀진 문명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세계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며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문명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남긴 흔적을 해독하며 다시는 이 역사가 숲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야의 잃어버린 세계는 그렇게 긴 침묵을 넘어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오늘의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마야 문명의 잊힌 세계를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고대 이야기와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